전 세계를 팬데믹의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중국 우한에서 첫 발병을 보고한 지 100일 만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약 9만 명에 달하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신종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런데 6년 주기설, 5년 주기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감염병 위기는 지금 이번의 사태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또 닥칠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환경 파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신종 감염병들은 갈수록 더 늘어날 거다. 코로나19는 시작일 뿐 더 강력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지금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왜 점점 더 강력하고 빠르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해오는 것일까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던 야생동물들이 서식지에서 쫓겨나는 현상, 그러한 환경적인 여건이 최근에 들어서 잦아지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거 이런 게 또 좀 줄이지 않으면 자꾸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위협을 넓힐 수 있어서 환경 파괴, 세계화, 도시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종 감염병이 더 자주 출몰하게 되는 아마 근본적인 원인일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 기후 위기가 불러온 재앙일 수 있는 건데요. 신종 감염병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구의 경고를 다시 되짚어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억만장자로 유명한 빌 게이츠. 그는 2015년 한 강연에서 하나의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빌 게이츠의 예언은 현실이 됐는데요.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 사태. 현재 상황은 전염병의 대유행, 즉 팬데믹이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기만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일 기준 17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숫자 역시 10만 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발병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 전 세계 연구팀을 통해 그 엄청난 위력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홍콩대 연구팀은 코로나19의 경우 인플루엔자, 즉 독감보다 약 25배나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특징이 있으며 마스크 표면 위에 붙은 채 7일 이후까지 남아있을 만큼 생존력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경우 호흡기뿐 아니라 소화기를 통해서도 인체에 침투할 수 있다는데요. 이때 장내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대변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특이한 것은 기존의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전파력은 굉장히 세다라는 거. 바이러스의 배출이 매우 미약한데도 전파가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 기존의 메르스나 사스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출현했던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강력한 전파력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21세기형 바이러스의 예고편일 뿐 언제 어디서 이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모른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이후 등장한 신종 감염병들의 발생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2년 사스부터 2009년 신종 플루가 발생하기까지는 7년이 걸렸지만 2015년 메르스까지는 6년, 2020년 코로나19까지는 5년이 걸렸죠.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주기로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이 출몰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은
이런 것이 예견되고 이렇게 올 거라는 얘기는 20년 전부터 공중보건학자들이 각국에서 세계적으로 경고하고 대책 마련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6년 주기설, 뭐 5년 주기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그 뭐 연도는 중요치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감염병 위기는 지금 이번의 사태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또 닥칠 것이고 한마디로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대규모로 유행한 감염병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동물의 감염병, 즉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건데요. 1918년에 처음 발생해 약 2년간 전 세계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의 경우 야생 물새에 있던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의 가축을 거쳐 인간에게 옮겨진 것이었죠. 또한 2002년 유행했던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2012년의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로, 2009년 신종플루는 돼지가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 몸에 있던 바이러스의 병원체가 자신의 숙주를 인간으로 바꾸는 데 성공할 때마다 새로운 질병이 등장한 것이죠. 이것이 원래 동물 사이에서 전파가 되다가 사람한테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적응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새로운 변이주가 출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종에는 이제 반응하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고 또 어떤 특정한 종에는 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종 특이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에서 동물로 혹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갈 때 변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WHO는 최근 20년간 사람에게 발생한 신종 감염병 중 60%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며 이 중 75%가 야생 동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류독감의 치사율은 무려 60%, 메르스는 30에서 40%,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 최대 70%에 달한다고 하죠. 바이러스 질병의 치사율이 낮다고 해도 그 전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신종플루의 경우 약 10개월 만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감염시킨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수공통 감염병이 인간에게 옮겨질 때마다 더 강력한 병원성을 가진 바이러스로 진화할 수 있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넘어간 그 동물종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생소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면역 반응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영역을 확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응하기 전에 과도하게 증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치사율은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으로 옮아가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들은 돌연변이가 많은 RNA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데다 다른 동물들에 기생하다가 인간과 접촉할 경우 언제든 다시 출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백신 개발을 통한 완전 박멸이 불가능한 것이죠. D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상당히 그 복제가 안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변이주가 만들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반면에 RNA의 유전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RNA의 복제는 굉장히 틀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할 때마다 굉장히 복제가 틀린 이런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이주가 만들어지기 쉬운 상황이죠. 또 틀린 대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들 중에서 혹은 또 독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바이러스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인수 공통 감염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범위하고 사람과 사람까지 전파하는 범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거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거는 사람과 모든 척추동물이 다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대상 바이러스나 대상 균이 소위 말하면
그 범위가 넓고 변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인수공통일 거고, 그렇죠? 사람과 사람끼리는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데 개발하는데 이제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축과 함께 생활해 왔는데요. 왜 최근 들어 인수공통 감염병이 더 자주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에 대해 두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환경 개발로 인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 파괴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인간의 이제 서식지가 확장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침범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야생동물과 사람이 만나는 접점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물류나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 간의 교류가 많으면서 바이러스의 전파의 크기라든지 전파되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빨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나 뭐 도시 개발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사료용 곡물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숲을 밀어버리고 한 게 그 동물들과 인간의 접촉을 늘려서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2015년 전국을 휩쓴 메르스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메르스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낙타, 그리고 사람에게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산림 파괴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박쥐들이 마을로 넘어오면서 낙타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업화를 거치면서 벌목이나 채굴, 댐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잃게 됐고, 그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야생동물에 기생하던 바이러스들 역시 새로운 숙주를 찾아야 했는데요. 전 세계 약 77억 명을 웃도는 인류가 바이러스들의 블루오션이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사람들이 육식을 즐겨 먹는 식문화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시미트라고 합니다. 야생에서 동물을 직접 잡아서 그 동물을 바로 파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출현한 바이러스가 이제 그 사람의 그 면역결핍 증후군 HIV, 에이즈죠. 그러니까 그 사스 바이러스도 보면 2002년에 광동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사양 고양이와 박쥐를 팔면서 이제 문제가 된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데 있어서 접촉의 기회를 줄이는 과정, 그게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류의 식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로 주목받은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 이곳에선 100여 종이 넘는 야생동물이 식용으로 판매돼 왔는데요. 이처럼 종을 가리지 않고 먹는 식문화 탓에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가오프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코로나19가 우한의 한 수산물 시장에서 팔린 박쥐로부터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의 중간 수주로 알려진 천산갑 역시 박쥐와 같은 수산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 이것은 곧 박쥐와 천산갑이 시장에서 접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동물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서로 뒤섞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뒤섞임을 통해서 사람한테 감염이 가능한 형태로 바뀔 경우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아마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넘어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들이 육식을 즐기면서 생겨나게 된 공장식 축사도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가축을 밀집된 공간에 가둬놓고 키우는 시스템이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식 축사는
의해서 가축의 사육도 수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 오염도 한 군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산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체 수가 단위 면적당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감염되는 정도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로운 바이러스가 직접은 사람한테 넘어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이제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는 동물, 특히 이제 돼지의 경우에는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돼지를 거쳐서 거기 믹스기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끼리 이렇게 재조합이 일어나면서 사람한테 이게 전염이 가능한 구조로 바뀔 경우에 이게 이제 신종, 변종 바이러스로 이렇게 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조류독감 역시 마찬가지. 야생 동물이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가축과 접촉하면서 생겨난 질병인데요. 조류독감의 경우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나 조류는 야생 조류는 우리가 백신을 한다는 이렇게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발병한 지 한 90년 정도 됐어요. 근데 보고에 의하면 이제 인체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조류독감은 이제 크게 A형, B형, C형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A형이 사람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염 사례가 없고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감염 사례도 많고요. 사망자 사례도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에게까지 전파는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전파는 아직은 많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일어난다면 지금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로 변이주가 만들어질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조류독감이 발생할 경우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데요.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호스트가 없으면 바이러스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동물을 살도축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공장식 축산을 비롯한 축산업의 발달이 신종 바이러스 창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가축 농장이나 방목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이 파괴되는 것은 기본.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돼 지구온난화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류산업,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약 한 51%가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가축을 이렇게 사육하기 위해서 방목지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축의 사료를 먹일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절대오림이 파괴되고 그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고요. 더더군다나 가축은 사육하면서 어떤 메탄가스라든가 그 아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확산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온난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지구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 상승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죠. 이는 신종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란 것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따뜻해지고 고온 다습한 환경이 늘어나게 될 경우 모기와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가 널리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등은 열대 지방에만 있던 바이러스지만 현재 모기로 인해 독일 같은 추운 지역까지 확산됐다고 하죠.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기 매개 질병하고 상당히 유사한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후 변화가 생겨서 모기의 서식지 환경이 이렇게 넓혀진다든지 안 그러면 북상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생기면 모기종도 그렇게 그 서식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매개할 수 있는 전염병이 출현할 수 있는 경로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인데 3월 24일에 일본 내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러니까 벚꽃이 필 무렵에 일본 내염이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들은 지금 활동 기간과 범위를 굉장히 빨리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감염병에 미치는 영향은 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체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바이러스들이 따뜻한 바깥 기온에 적응할 경우 몸에 들어왔을 때 체온을 아무리 높여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면역 체계로 바이러스들을 상대하기가 까다로워지는 것이죠. 그 인간의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체온을 높여서 바이러스를 못 살게 구는 거거든요. 바깥의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점점점 그 뜨거운 걸 잘 견디는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살아남아서 몸속에 들어오면 인간이 바이러스랑 싸우려고 체온을 높여도 바이러스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우려가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극지방의 얼음 속에 동결돼 있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 언제든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빙하에서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만 총 4건에 달합니다. 과학자들은 고대 바이러스들이 면역력이 없는 인류와 접촉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라 보고 있습니다. 빙하 혹은 영구 동토층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라질 경우 신종 바이러스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활동했지만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 얼음 속에 동토 속에 갇혀 있는 바이러스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뭐 한두 번 정도 연구팀이 연구를 했지 실제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없다가 이게 풀려 나왔을 때 과연 인간이 이게 뭐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게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지의 세계인데 이미 얼음은 녹고 있고 뭔가가 나오고 있고 연구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게 뭐 좀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신종 감염병은 인간이 처리한 생태계 파괴와 육식 문화 그리고 기후 위기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단순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아닌 우리의 환경과 기후 문제를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는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보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 IPCC는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환경과 기후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석탄, 석유 등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유한한 자원에 대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생태학적이고 친환경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한 환경단체에서는 매년 지구 환경의 심각성 정도를 시간으로 나타낸 환경위기 시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세계 환경위기 시각은 9시 46분.
자정인 12시를 불과 2시간 14분 앞두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환경위기 시계란 지구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대중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환경오염 지표인데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수자원 등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설문을 받아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환경위기 시계는 측정된 시각에 따라 0시에서 3시는 양호, 3시에서 6시는 불안, 6시에서 9시는 심각, 9시에서 12시는 위험 수준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시계가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환경 파괴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의 환경 위기는 9시를 넘은 위험 수준. 2017년 9시 9분이었던 시간이 불과 2년 만에 37분이나 지난 것만 봐도 우리의 환경 위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기후 시계는 전 세계인들의 노력과 의지로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제로 웨이스트인데요. 말 그대로 쓰레기가 없는 삶을 만들기 위한 환경 활동을 말합니다. 이곳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매장. 일반 마켓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곳의 특별한 점은 모든 제품이 포장되지 않은 채로 진열돼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내용물만 살 수 있는 마켓이죠. 삶에서 이제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하기 시작하고 내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구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 없이 구매할 수 있을까? 그런 소비자들의 운동적인 행동에 조금 호응하고자 이런 매장이 좀 생겨났고요. 그래서 뭔가를 구매하고 싶으시다 하신다면은 장바구니라던가 이제 보관 용기 이런 것들을 고객분들이 직접 챙겨 오셔서 딱 내용물만 저울에 달아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진열된 제품 또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들로만 엄선됩니다. 식자재부터 일상생활용품까지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부터 유통, 사용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두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을 쓰는 겁니다. 일반 마켓의 경우는 물건을 포장해 팔기 때문에 비닐랩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이 필요 이상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곳에선 유기농 면을 재사용한 자연 분해 바구니, 스테인리스 용기 또는 밀랍랩을 활용해 물건을 담거나 포장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제품을 선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 자체가 좀 난분해성 제품들을 피하고 또 일회용 제품을 조금 배제하는 기준들이 좀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일회용품들을 조금 커버를 많이 하는데요. 좀 대표적인 제품이 제품 이제 밀랍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회용 비닐랩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사실 좀 워낙에 편하다 보니까 좀 포기하기가 많이 쉽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그런 물성이 좀 잘 붙는 이렇게 광목천에다가 이렇게 밀랍을 코팅을 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붙어요. 이렇게 미온의 열로도.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랩을 대신해서 뭐 물건을 바로 이제 랩핑한다던가. 쓰레기 없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마켓. 일회용 제품이 아예 없는 매장이다 보니 반드시 필요한 건 장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안에 필요한 물건을 담아 구매하면 끝인데요. 만약 용기에 담아야 하는 식료품의 경우 계산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먼저
직접 준비한 빈 용기에 무게를 잰 후 필요한 식료품을 원하는 만큼 담는 방식인데요. 이제 식료품의 종류를 선택한 후 내용물의 무게만큼 용량을 확인한 다음 계산하면 됩니다. 저울을 사용할 때 역시 폐기물이 될 수 있는 라벨지는 따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신 제품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리스트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영수증 역시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발급하지 않죠. 이런 과정을 통해 단 하나의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쇼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실 간편하게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사는 것이 쉽고 편리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분명 지구의 오염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되게 안 해봤던 행동이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금방 익숙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는 맞지만 충분히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불편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작은 불편을 감수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지킬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런 소비를 쉽게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만큼. 최근에는 기업들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 종이 빨대 사용 등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 또한 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소한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지구 환경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작은 불편을 감수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제로 웨이스트의 참된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그 행동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는 그 쓰레기들이 정말 많구나. 예.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소비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아야 되고, 소비 문화가 많이 회복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제 그런 저희의 조금 기준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나오지 않게 하는 문화들,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무분별한 폐기물은 생태계 파괴와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를 부추기는 주범입니다. 결국 지구의 생명을 병들게 하는 또 다른 의미의 바이러스인 셈이죠. 그동안 친환경 소비가 실천하면 좋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선택할 필환경의 시대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조금 불편해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이어져야 할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깨닫지 못했던 환경오염은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폭염이 찾아왔고, 다음 해인 2019년 여름엔 한반도에 7번의 태풍이 몰아쳤죠. 또한 미세먼지는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얼마 전 종료된 호주 산불은 6개월에 걸쳐 계속됐고, 그 결과 호주 산림의 약 14%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렇듯 이상기온이나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이젠 수시로 우리 일상을 위협할 정도인데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IPCC는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앞으로 8년 안에 탄소 예산이 사라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죠. 이러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들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각에선 기후 파업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그 중심에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있습니다.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툰베리의 울분에 찬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충분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외침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인 환경운동가의 노력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길. 환경운동가들은 실천하는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는 2009년 UN 기후변화회의에 제안한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을 이끌었으며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레이첼 카스는 환경운동의 고전인 책을 집필하며 전 세계 환경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죠. 이처럼 한 개인의 역할은 세상을 변화시킬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그 뜻을 이어가고자 스스로 환경운동가의 길을 선택한 이가 있습니다. 와이어 아티스트 김은경 씨. 그녀는 조화 은경이라는 활동명으로 버려진 철사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2년 우연한 기회에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의 변화에 참여하기 위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환경 이야기를 직접적인 환경 운동이 아닌 예술 활동을 통해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소재 중에 왜 버려지는 철사를 선택하게 된 걸까요? 주변에서 버려진 철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꼭 사지 않아도 주변의 것을 이용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 버려진 철사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제가 버려지는 걸로 한다고 하면 되게 똑똑하다고 이제 재료값이 안 드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제 저는 좀 슬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없어서 제가 이제 재료를 못 구해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재료로 바꾼다던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한 번 쓰고 쉽게 버려지는 철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재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저한테 좀 슬픈 일입니다. 한때 자신의 스승과 에코 달력을 제작했던 은경 씨. 이 달력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꽤 많은 양의 스프링 철사가 배출됐고 이를 이용한 자신만의 작품을 고안하게 된 건데요. 그녀의 첫 작품은 달력 위에 앉은 한 마리의 새. 세계 환경운동가인 레이첼 카슨의 도서 장면을 딴 침묵의 봄이라는 작품인데요. 마치 달력의 스프링이 가지를 붙잡은 새의 발 모양처럼 보이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이게 철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문명의 전환을 일으킨 되게 소중한 자원인데 우리가 이렇게 안에 철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쓰고 한 번 쓰고 버려도 되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철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고 쉽게 쓰고 쉽게 버리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좀 통감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낭비 없는 삶을 추구한다는 김은경 씨. 버려지는 철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건데요. 아주 작은 발상의 전환으로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의미를 작품에 담아낸 것이죠. 단순히 보기에 예쁜 것에 그치는 게 아닌 버려지는 것의 쓸모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시할 때 사람들이 이거 예쁘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제가 이거 뭘로 만든 것 같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철사로 하셨겠죠. 이제 했는데 제가 버려지는 철사예요. 이게 빵큰 철사예요. 뭐 시금치 딴 철사예요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냥 인식의 계기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아 정말 내가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고 줄일 수 있으면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네. 환경은 나 스스로이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지구를 보호하자는 통상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실천적이고 환경사고적인 계기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사람들이 철사로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이 철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버리는 철사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낭비가 없을지 떠올리길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고의 끝에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알면서 모른 척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알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쓰레기 이슈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제 주변에 기후위기 하시는 작가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정도 상식 수준에서 그냥 어떤 도덕적 규범 수준에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은경 씨는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흔히 쓰는 화장지 대신 직접 빨아 쓰는 손수건을 사용하는 등 생활 속 소소한 일부터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고 있죠. 또한 형편없는 살림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없이 여행하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2018년 다녀온 태국 여행에선 텀블러, 도시락통, 장바구니 등 최소한의 용품만 사용하는 것에 도전했습니다. 내가 만든 쓰레기가 지구 어딘가에 버려져 있을 거라는 깨달음. 우리 모두 형편없는 살림꾼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환경활동인 것이죠. 쓰레기를 최대한 안 만드는 여행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서치를 해봤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랬는데 굉장히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스테인리스 유리병,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전혀 가져가지 않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나는 짐도 작고 한데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걸 정말 솔직하게 정말 간편하게 쉽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내가 실패를 했을 때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행을 가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 거죠. 비록 실패하더라도 결국 조금은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환경운동가로서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김은경 씨. 처음부터 예술을 배우거나 전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일 뿐이라도 환경운동가로서, 환경 아티스트로서 그녀의 작품과 활동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직접 행동하는데 분명 큰 보탬이 되어줄 겁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그 한 말을 제가 뒤에 옮겨 적기도 했는데 그 변화를 만드는 데는 한 사람도 결국 적지 않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바뀌어야지 이제 그 대응을 나갈 수 있다고 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실천을 그러니까 남들이 해서 한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주변을 잘 관찰을 하고 나를 관찰하고 주변을 잘 관찰해서 그 문제의식을 정말 이렇게 파도에 덮치듯이 느낀 후에 실천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관심 가는 분야가 생기시면 검색해보시고 알아보고 그런 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간이 초래한 생태계 파괴, 널리 퍼진 육식 문화,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환경의 악순환을 통해
생존을 위협받게 된 바이러스는 살아남기 위해 변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신종 감염병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와 큰 위협이 되고 있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신종 바이러스의 위기. 그야말로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가 찾아온 지금, 우리가 이 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미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있고,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멈춰도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는 추가로 더 계속 그 온실가스 뿜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관심을 놓치면 안 되고요. 지구 온난화, 이상 기온, 그리고 기후 변화. 지구는 빠르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깊어진 자연 환경의 위기는 결코 한순간에 해소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땀과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요. 지구가 보낸 경고에 귀 기울이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갈 때 비로소 푸른 지구와 함께 신종 감염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